자, 이번 시간 상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IRS와 MEP에 대한 활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그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 박스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가 중요한데요. 자, 위가 이제 시장 확장, 우리가 잠재력 지수입니다. 여기가 MEP가 되고요. 박스로 본다면. 그래서 네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고고, 여기가 저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좌측은 고하고 저, 여기는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자, 소매 포화 지수, 소매 포화 지수죠. 그래서 우리가 IRS가 됩니다. 자, 그래서 4개 분면이에요. 1분면, 그다음 2분면, 그 다음에 3분면, 4분면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가 어떻습니까? 높고, 확장 그 잠재력이 높고, 현재 경쟁력 정도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좋고, 이 미래도 좋다는 겁니다. 점포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1분면이 이제 가장 좋다는 거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분면입니다. 자, 2분면은 확장 잠재력도 낮은 경우와 현재 경제 정도도 낮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현재가 좋다. 근데 점포 수가 우리가 많다. IRS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은 둘 다 안 좋다는 겁니다. 현재 경쟁 정도도 높고 경쟁 점포가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 잠재력도 낮은 경우입니다. 이래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안 좋은 거죠. 난 미래를 몰라. 현재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게 거의 가능할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점포를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 3분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현재 경쟁 정도는 높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장 잠재력도 높은 경우죠. 그래서 IRS가 낮아서 경쟁 점포수가 많다. 그래서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래가 좋고 현재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점포를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봅니다. 각 상황의 평가입니다. 그림에서 IRS와 MEP가 모두 높은 지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즉 높은 IRS는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아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높은 우리가 MEP는 자, 어떻습니까? 미래가 이 총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래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S와 MEP가 모두 낮은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낮은 시장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므로 신규 점포 진출의 시장 후보지로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안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2분면, 3분면에 해당하는 지역 시장의 매력도가 낮지도 않은 수준이므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자사점포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어떤다는 것은 이제 아까 어때요? 자사점포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꼭 여기 정리를 꼭 해주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성 지수는 그냥 참고하시고 경제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기시면 150페이지에다 별표를 쳐놓으셔야죠. 자, 150페이지 가시면 자, 점포의 입지평가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4번. 점포의 입지평가.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특히 밑에 보시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요게 이제 중요하면서 8가지 원칙이죠. 소매 입지론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매년 출제가 되죠.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입력, 특히 양립성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죠. 그 다음에 경쟁 회피성, 용지 경제성으로 이 중에 양립성을 가장 강조했다. 자, 상권의 잠재력입니다. 상권의 잠재력. 상권의 잠재력은 자, 첫 번째죠. 상권의 잠재력. 자, 이거는 이제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이 얼마나 많은 인구로 포함하고 있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상권의 크기와 수익 창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에 대한 잠재력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울수록 그만큼 상권의 잠재력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성입니다. 접근 가능성. 그래서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거와 또 이제 비교를 할 게 성장 가능성을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자,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주변의 인구 증가와 일반 고객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시장 규모의 선택과 사업장과 유통상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저지성이라는 게 있죠. 자, 중간 저지성입니다. 어떤 상권에서 어떤 상권을 갈 때 중간에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지성은 상권 지역 내의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의 고객과 중간에 위치해서 경쟁 점포가 기존의 상권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저지하는 겁니다. 가로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인 흡입력이 또 중요하죠. 양립성 다음으로. 그 다음에 누적적인 흡입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분산되었을 때 보다 밀집해 있을 때 소비자를 더 끄는 힘이 흡입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모였을 때. 우리가 가구점이나 음식점이 그렇죠. 이 정육점도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여 있을수록 더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립성이라는 걸 강조했죠. 제일. 양립성을 제일 강조했어요. 그래서 공존용이라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의류점이 있습니다. 의류점이 있으면 옆에 액세서리점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류 사러 갔다가 액세서리도 사죠.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보완 관계. 그래서 서로 대체 관계다 그러면 안 돼요. 보완 관계. 그래서 양립성은 인접한 서로 다른 점포, 이 소매 점포 간의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완제의 성격을 갖고 있죠.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인근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경우 소매점들은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며 매상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경쟁의 회피입니다. 이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의 경쟁점이 입지하여 경쟁점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이 기존 점포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차후에 새로운 경쟁점이 입점함으로써 창업할 사업장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경쟁의 회피예요. 그 다음 용지 경제성은 뭐냐면 창업자가 진입할 상권의 입지 가격이나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과 생산성의 정도를 검토해서 이제 용지 경제성하고 따지는 거죠. 자, 입지 영향 인자의 의도 그냥 한번 우리가 별표만 쳐놓으시고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출제 민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셔서 자, 153페이지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에서 특히 이제 넘겨보시면은 3번 3번에 자, 고객의 자, 우리가 154페이지는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154. 자, 154페이지 가시면 3번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측정 방법입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이 기본서에서 강조했죠. 3번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의 접근 측정 방법. 얘는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라이프 스타일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던 뭐 AIO 분석,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출하는 행동, 관심, 의견 등을 측정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또 관심은 또 어떠한 제품 서비스에 같은 특별한 흥미를 가지며 그걸 가리키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뭐가 이제 또 중요하냐면, 넘기시면, 자, 우리가 페이지 156페이지 가시면 경쟁 상황 같은 거 봐야 되죠. 그래서 뭐, 경쟁 우위의 구축 전략, 가격 우위 전략이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우위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나, 차별화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집중 전략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57페이지에서 이제 별표를 좀 쳐놓습니다. 자, 157페이지가 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다점포입니다. 6번. 요거 출제 빈도 높아요. 다점포 경영. 성향이죠. 자, 별표를 한 3개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4개가 포화 상태면 얘기를 확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못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다점포 경영의 의의는 일단은 니은에 보시면 다점포 경영은 각 지역의 지점포를 출점하게 하는 전략에 따라서 만든 각 체인점에 대한 영업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규모를 크게 해서 매장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량 구매에서 또 생산비를 또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익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지역에 출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특징은, 자, 넘겨보시면은 다점포에 대한 경영의 특징, 항상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특징은 매입과 판매 활동을 분할해서 전체 지점포의 매입은 본사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각 지점포는 오로지 판매 활동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영입니다. 즉 본사를 통한 대량 매입과 각 지점포를 통한 대량 판매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 관리죠. 규모의 경제로서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백화점,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점포 경영의 장점은 자, 본사의 경험과 우리가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용함으로 실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고, 저렴한 가격으로 원무자재의 공급이 또 용이합니다. 또 광고 비용이 적게 들고 높은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자, 본사의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 가능하죠. 본사의 개발 비용, 융자와 상품의 외상 공급으로 작은 부담을 좀 우리가 절감시킬 수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이게 4개 점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만들었는데, 상계, 우리가 노원구에 상계, 중계, 하계가 있잖아요.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관된 운영 방식이 각 프랜차이즈의 개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사에 대한 노력이 되겠고, 또 점포에 대한 양도나 매매가 또 제한되기도 하고요. 특정 가맹점이 잘못하는 경우 다른, 자, 한 점포가 잘못되면은 얘네들은 안 좋아, 이 인식이 바뀌는 거죠. 자,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 우리가 그 소매점이 동일한,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복수에 우리가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소매점이 동일한 상권 내에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장단점을 정리해 본다면, 자, 물류센터 운영, 광고, 그 다음에 등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 상권 내 복수 및 다수의 점포 운영은 고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수의 점포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경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회사의 점포들 사이의 경쟁을 또 유발해서 각 점포 경영을 또 더욱 할 수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적어 놓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추가로 추가 점포를 개설하여 얻게 되는 한계 수익이, 한계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그죠? 한계 비용보다 커야 추가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거죠. 점포를 얻게 됩니다. 점포 하나를 더 만들게 얻게 되는 이익이죠. 추가적인 비용보다 이익이 더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오늘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접근성이죠. 접근성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7번 접근성. 자, 접근성은 뭐 우리가 앞쪽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접근성은 어떤 위치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이고, 접근성은 어떤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여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적은 양호한 것이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접근성은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합니다. 평가하려면 이제 도로 구조, 도로 상태, 그 다음에 도로로의 이제 진입과 퇴출, 그 다음에 교통량과 흐름, 또 보일 수 있는 가시도, 장애물 등을 또 분석해야 되죠. 자,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은 우리가 디귿번 정도, 독립점포 입지평가에서와의 마찬가지로 이 쇼핑몰이나 어떻습니까? 이 쇼핑센터 입지평가에서도 접근성이 중요하고, 이 쇼핑센터 및 쇼핑몰 내부에서 입지평가에서도 접근성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밑에 나와 있는 뭐 적응력 입지, 목적형 입지, 생활형 입지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이제 거시적인 분석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160페이지 가시면, 자, 이건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접근성의 거시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거시적인 분석의 밑에, 자, 상권 내에 자신의 점포와 연결되어 있는 주로 이제 주요 도로, 구조나 도로의 상태, 장애물로의 등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점포로의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 상태, 이 차선의 수, 그 다음에 신호등의 수, 교통의 혼잡도, 교차로의 존재 유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자연 장애인 상과 강, 인공 장애인 조형물, 육교, 철도, 공원 등과 주민들의 소득 격차도 장애물로 적용됩니다. 자, 미시적 분석이에요. 자, 미시적은 좀 세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과 미시적을 좀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거시적과 미시적을 또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미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이 점포에 대한 주변의 가시도, 이 보이는 거죠. 또한 이 도로 정체 등 교통의 흐름, 도로의 여건과 패턴, 주차장으로의 진입과 퇴출 등 출입 문제, 쇼핑센터로의 접근성, 센터 내의 고객의 흐름을 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미시적 분석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정리 파트 161페이지, 이걸 좀 별표를 쳐 놓으시는데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입지, 사이트죠. 그러니까 특정 입지에 입지의 접근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느냐면, 자, 들어볼게요. 주변의 도로 패턴입니다. 주변의 교통망, 주변의 도로 상태, 그 다음에 입지 내 주차장의 크기 등 접근성은 시간, 경제적, 거리적 모두를 이제 포함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접성하고 좀 틀립니다. 접근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공원이 있어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성이 좋죠. 그럼 주택이 있다면 아이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한 40m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입지 파트에서 이 40m 떨어져 있는 건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접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물리적. 근데, 자, 만약에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가다는 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과 엄마 걸어가자. 3시간 걸려요. 여기가 시간적. 엄마, 콜택시 불러. 한 30만 원 나. 한 대 맞겠죠. 경제적. 거리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상대적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접근성이 더 큰 개념이에요. 심리적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 또는 심리적 부담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줘야 된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입니다. 우리 3장. 파트 3장으로 가셔서 상권조사 파트가 조금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상권조사가 우리가 이제 염두에 아시다시피 뒤쪽에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입지론이 나오죠. 그래서 뭐 크리스탈라든지 레일이라든지 허프라든지 이런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권조사라는 게 참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100년 가서 상권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저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 3장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상권이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상권은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이 집단이 고객을 흡입,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죠. 상권, 상업상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어떤 배후지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와 배후지는 틀리거든요. 중심지는 시장입니다, 시장. 하나의 점포를 얘기를 하고요. 점포. 그죠? 상업을 얘기를 하죠. 근데 배후지는 고객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중심지가 요 배후지. 이 배후지라는 것이 힌터랜드. 고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중심지와 배후지라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지가 상권이라는 얘기죠. 상권. 거기 존재하는 곳.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가 만약에 학원이고 여기 계신 곳이 어떻습니까? 여기 오프라인 다닌다 그러면 여기 계신 곳이 배후지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제어화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중심지고 하는 곳이 이제 상권이다. 그래서 리얼해 보시면 당연히 상권 즉 배후지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리하고, 자,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후보지도 고려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상권의 의의입니다. 참고하시고 상권의 범위라는 게 중요해요. 자, 상권의 범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상권의 범위.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63페이지죠. 상권의 범위. 그래서 4번이 중요합니다.
자,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면,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업종, 업태,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와 상업 집적이라는 게 모여 있다는 거죠. 로통의 편의는 물론 상품 구성, 가격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판매, 마케팅에 대한 전략 등이 관련이 있다. 상권 배후지의 범위는 항상 유동적이에요. 변합니다. 가변적이고, 즉 대형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나 대형 점포의 신설, 전철이나 버스 노선의 변경 등은 상권의 범위를 크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소매 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이 비교적 낮고 편의품, 자, 편의품은 이제 우리 생활 필수품이죠. 앞쪽에서 체기품이요. 그럼 구매 빈도가 높죠. 왔다 갔다 많이 사잖아요. 그죠? 껌 하나 사려고 이제 다른 동네 안 가잖아요. 상권의 범위가 좋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교적 높으며 수요 빈도가 낮은 우리가 선매품이 이제 비교선자죠.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그래서 옷 사려고 이제 동대문 남대까지 우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내부 소비자등의 상권을 넓다. 그래서 전문품은 이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는, 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품이 가장 커요. 상권의 범위는. 범위가 제일 크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이 선매품이죠. 선매품이고, 비교구매니까. 비교구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의품이다. 그래서 가장 작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자, 좀 더 간다면, 얘는 저차 중심이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가 중차와 고차다. 그 다음에 얘는 고차라 그랬죠. 고차가 가장 넓고 저차가 제일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품은 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산재성 점포라고 볼 수 있어요. 흩어졌으니까. 가깝잖아요. 그죠? 산재성 흩어졌으니까 동네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상권의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집심하고 집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앞쪽에서 이제 집심 점포라고 볼 수 있어요. 집심이 도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자본에 대한 상권의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고, 상권의 분류입니다. 넘기시면. 상권의 분류라는 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상권의 분류는 제가 다음 시간에 4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요. 자, 이번 시간에는 3강이죠. 그 3강에서는 우리 중요했던 게 갑니다.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어때요? 페이지 가시면, 자, 149페이지 가시면 IRS와 MEP의 결합, 4개에 대한 결합, 각 상황의 평가가 나옵니다. 각 4국면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 있죠. 꼭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8가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립성이고, 그 다음에 누적적 흡입력이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53페이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우리가 154에 접근하는 방법, 특정하는 방법은 조금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56페이지 경쟁 상황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157페이지 다점포 경영 성향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이 다점포 경영이 특징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 경영의 평가, 장단점과 복수의 점포를 초점하는 경우, 추가 더 집어넣었어요, 제가.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했다. 의미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 대한 것들, 거시적과 미시적을 반대로 하는. 또 특정 입지를 접근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을 또 주의 있게 봤죠. 그 다음에 162페이지 상권조사를 봐서 상권의 개념과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범위, 지금 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상권에 대한 분류로 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역, 지구, 개별 점포잖아요. 지역이 더 크죠. 그다음에 지구, 개별 점포가 이제 지점 상권이니까 가장 작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점포에 따른 우리가 상권에 대한 분류가
포화 상태가, 포화 상권이 이제 과소상권과 과대상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 제 4강에서는 상권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